내가 사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달동네였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밤이 되면 골목마다 악취와 함께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가를 뿐이었다. 이곳은 세상의 온갖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자 동시에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숨어 살고자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중 하나였다. 내 이름은 이강우. 30살, 과거는 지워졌고 미래는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고독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나는 주로 야간에 배달 일을 하거나 낡은 건물들의 녹슨 파이프를 고치는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사람들과의 접촉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나의 삶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일하고 그리고 새벽에는 잠든 민지 옆에서 조용히 숨 쉬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일상이었다. 이민지, 20살. 나의 유일한 혈육이자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단 하나의 빛이었다. 민지는 나와 달리 순수하고 밝았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숨기고 있는 나의 과거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오빠가 밤늦게까지 고생하며 자신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고마울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내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오늘도 나는 낡은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좁은 골목들을 누볐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나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다. 내 얼굴은 늘 무표정했고 눈빛은 공허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피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다. 나는 개의치 않았다. 아니, 개의치 않는 척했다. 주목받지 않는 삶, 그림자처럼 사는 삶. 그것이 내가 선택한 혹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방식이었다. 밤 10시. 모든 배달을 마치고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나는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작은 온기가 나를 감쌌다. 민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허름한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다. 단출하지만 민지의 온정이 담긴 따뜻한 밥상이었다. 오빠, 어서 와. 저녁 먹자. 오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맑고 명랑했다. 나는 묵묵히 식탁에 앉았다. 민지는 내 밥그릇에 김치찌개를 듬뿍 담아주었다. 나는 늘 그녀에게 더 맛있는 반찬을 먼저 권했다.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그녀의 밥그릇에 올려주었다. 민지는 해맑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식사를 했다. 내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겉으로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내 마음속에는 민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숨기고 있는 나의 과거 때문에. 식사를 마친 후 민지는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빠, 나 이번에 과제 발표했는데 교수님한테 칭찬받았어. 오빠 덕분이야. 등록금 벌어줘서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나를 향한 깊은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고생했어 라고 말할 뿐이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욕망과 동시에 그녀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자괴감이 싸움하고 있었다. 내가 짊어진 과거의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 민지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새근새근 숨을 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려주고 조용히 숨소리를 들었다. 민지는 어릴 때 폐가 좋지 않아 자주 숨을 헐떡이곤 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가끔씩 나는 잠든 그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확인하곤 했다. 혹시라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녀는 나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나는 나의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낡은 거울 속에는 무표정한 내 얼굴이 비쳤다. 나는 나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 목덜미를 확인했다. 나의 뒷목에는 커다란 기이한 형태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어떤 기계가 나를 관통했던 것처럼. 그 흉터는 나의 과거를 잊지 못하게 하는 증표였다. 나는 과거 국가가 만들어낸 인간 병긴이었다. 나는 조용히 방바닥에 낡은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작은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USB 하나와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금속 카드가 들어 있었다. 금속 카드에는 로마 숫자 G1과 함께 거꾸로 된 삼각형 문양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내가 과거에 소속되어 있던 비밀 조직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상자를 닫고 숨겼다.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이었다. 낡은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저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이내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골목 어귀에서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낡은 리어카를 엎어놓고 한 노인을 때리고 있었다. 노인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고 그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남자들은 노인의 돈을 빼앗으려 하는 듯했다. 그들의 등 뒤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독사파, 최근 이 지역에 새로 나타난 조직폭력배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 나는 멈칫했다. 나의 본능은 이 싸움에 개입하지 말라고 속삭였다. 나는 과거를 숨겨야 했고 민지와 함께 조용히 살아야 했다. 하지만 노인의 처절한 신음소리와 그들의 잔인한 폭력은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억눌러 왔던 정의감이 꿈틀거렸다. 나는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자전거를 세우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나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만둬라. 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3명의 건달들은 나를 돌아봤다. 그들은 나의 평범한 복장과 왜소해 보이는 체격에 비웃음을 날렸다. 뭐야, 이 새끼는? 어서 꺼져. 아니면 똑같이 당하기 전에. 가장 덩치 큰 놈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나의 몸은 이미 과거의 전투 모드로 전환되고 있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내 안에서 깨어났다. 덩치 큰 놈이 쇠 파이프를 휘둘러 나의 머리를 강타하려 했다. 나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의 파이프가 나의 머리에 닿기 직전 나는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게 몸을 피했다. 그의 파이프는 허공을 갈랐고 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나는 그의 팔을 잡고 몸을 틀어 그를 바닥에 내던졌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공포로 물들었다. 나머지 2명의 건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료가 한순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그들은 망설이다가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읽었다. 한 놈은 주먹을 날렸고 다른 한 놈은 발로 차려 했다. 나는 그들의 공격을 동시에 피하고 방역했다. 나의 주먹은 정확하고 빠르게 그들의 명치를 강타했고 나의 발차기는 그들의 다리를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두 명의 건달들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그들의 손에서 떨어진 칼을 집어들고 바닥에 내던졌다. 모든 상황은 단 몇 초 만에 끝났다. 세 명의 건달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머리 위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봤다. 다시는 이 노인을 건드리지 마라. 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나는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다. 노인은 겁에 질려 나를 쳐다봤지만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이, 정말 고맙네. 자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노인에게서 시선을 돌려 다시 자전거를 타려 했다. 나는 내가 이 싸움에 휘말렸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나의 힘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양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때 저 멀리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카메라 렌즈가 보였다. 누군가 나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님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 자전거에 올라탔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나의 과거가 내가 묻어버리려 했던 그림자가 다시 나를 덮쳐오고 있었다. 내가 방금 보여준 능력은 평범한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가 만들어낸 인간 병기의 힘이었다. 나의 평화로운 삶은 이제 끝이 났다. 나의 존재는 다시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나의 뇌리에는 노인과 건달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나의 뒤를 쫓는 듯한 카메라 렌즈의 섬뜩한 빛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나의 피 묻은 손은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님을 알았다. 하지만 운명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민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다시 괴물이 되어야 할지도 몰랐다. 골목을 빠져나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동안에도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방금 전 내가 행한 일, 그것은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흔적이었다. 나는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나의 몸은 이미 그 삶을 거부하고 있었다. 거칠어진 손마디와 굳은 살 박힌 주먹에서 나는 나의 과거를 느꼈다. 국가가 나를 인간 병기로 만들었던 그 시절의 잔혹한 기억들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숨을 골랐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은 나의 외로운 존재를 비웃는 듯했다. 나는 민지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평범하게 살려 했지만 운명은 나를 놓아주지 않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낡은 아파트로 돌아오자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오빠, 어제 늦게까지 어디 있었어? 무슨 일 있었어? 뉴스에 시장 골목에서 조폭들이 싸웠다는데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아니야, 민지야. 그냥 배달이 좀 늦어졌을 뿐이야.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 나의 모든 과거를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안심시키는 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점심 무렵 현관문에서 거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직감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문을 열자 건장한 체구의 남자 둘이 서 있었다. 그들의 팔에는 어제 내가 상대했던 조폭들과 똑같은 독사파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이강구 씨 되십니까?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 놈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민지가 들을까봐 걱정되어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다. 무슨 할 얘기라도. 하지만 그들은 나의 행동을 저지하며 문을 강제로 열었다. 민지가 내 뒤에서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이봐, 민지야. 방으로 들어가 있어. 나는 민지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독사파 조직원 중 한 놈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호라, 이쁜 동생도 있었네. 이강우 씨, 어제 시장 골목에서 우리 애들 건드린 놈이 너 맞지? 네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독사파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려줘야겠군. 그들의 말을 듣자마자 나는 나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나를 찾아냈다. 그리고 민지의 존재까지 알게 된 것이었다. 나의 유일한 약점이 그들의 손에 들어간 순간이었다. 나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었다. 무슨 할 얘기라도 안으로 들어와서 합시다.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숨어 있었다. 그들은 비웃듯이 안으로 들어섰다. 민지는 겁에 질려 나의 등 뒤에 숨었다. 독사파 조직원들은 거실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야, 이런 쥐구멍에서 살고 있었군.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호랑이 수염을 건드렸어. 어디,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나? 어제 우리 애들 다친 치료비랑 우리 조직 체면 세울 돈까지 해서 5천만 원만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이 예쁜 동생이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 그들의 말에 민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5천만 원. 내게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그들은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나의 유일한 가족인 민지를 인질로 삼아 돈은 없습니다. 나는 간신히 말했다. 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뭐? 없어. 이 새끼가 배짱이 두둑하군.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동생이라도 우리 형님들께 대접해야 할 거 아니야. 조직원 중 한 놈이 민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나의 눈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나의 몸은 이미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나는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이 꺾였다. 다른 한 놈이 내게 달려들었지만 나는 그의 주먹을 피하고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나는 나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들이 감히 민지를 건드리려 하다니. 하지만 나는 곧바로 이성을 되찾았다. 이곳은 민지가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목숨을 살려두고 정보를 얻어야 했다. 쓰러진 조직원 중 한 놈이 신음하며 말했다. 이 새끼 보통 놈이 아니야. 독사파 형님들께 보고해야 해.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너희 두목은 누구지? 민지는 어디로 데려갔지? 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말해, 민지는 어디에 있지? 그때 나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 동생은 우리 손에 있다. 풀려나고 싶으면 오늘 밤 12시까지 폐공장으로 5천만 원을 가지고 와라. 경찰에 신고하면 내 동생은 죽는다. 발신자는 독사파 보스 권태석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몸을 굳혔다. 그들이 민지를 납치했다. 나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민지를 향한 내 삶의 유일한 빛이 꺼져버릴 위기에 처했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독사파 조직원들은
나의 표정을 보고 비열하게 웃었다. 하하하, 이제야 우리 형님의 맛을 봤나. 순순히 돈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동생은 시체가 돼서 돌아갈 거다. 나는 그들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을 날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민지를 구해야 했다. 나는 그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휴대폰을 들었다. 나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5천만 원. 어떻게 그 돈을 구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팔아도 그 돈을 구할 수 없었다. 나는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고통스럽게 죄어왔다. 나는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듯했다. 나의 무능함, 나의 무기력함. 내가 아무리 강해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민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때 나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낡은 창고 앞이었다. 몇 년 전 내가 이 도시로 흘러들어와 처음으로 몸을 숨겼던 곳이었다. 나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공기와 먼지 냄새가 나를 감쌌다. 나는 낡은 상자들을 치우고 바닥에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나의 비밀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금속 카드가 들어 있었다. 금속 카드에는 로마 숫자 GL과 함께 거꾸로 된 삼각형 문양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내가 과거에 소속되어 있던 비밀 조직의 흔적이었다. 국가가 나를 인간 병기로 만들었던 그 시절의 유물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나의 뇌리에는 과거의 잔혹한 훈련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피와 땀, 그리고 고통으로 점철된 시간들. 나는 다시 그 모든 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민지가 납치되었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다시 괴물이 되어야만 했다. 나는 나의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만 했다.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분노, 증오, 그리고 복수심이 내 온몸을 지배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독사파를 찾아내고 민지를 구하고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나는 USB를 꺼내 내 휴대폰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내가 과거에 훈련받았던 모든 기술과 정보가 담겨 있었다. 무술, 사격, 해킹, 침투.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몸이 그 모든 기술을 기억하고 있음을 느꼈다. 나의 근육은 다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섰다. 나는 금속 카드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게 힘을 불어넣는 듯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나의 얼굴에는 무표정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나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사파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나는 오늘 밤 12시까지 민지를 구해야 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독사파 조직원에게 연락했다. 폐공장으로 가겠다. 하지만 돈은 없다. 민지를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죽일 것이다. 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협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어있던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심판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창고의 낡은 철문을 흔들었고 삐걱거리는 소리는 나의 초조함을 더욱 증폭시켰다. 나는 내 손에 든 USB를 꽉 쥐었다. 그 안에는 나의 과거, 내가 묻어버리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는 지금 나의 복수를 위한 도구가 될 것이었다. 민지를 납치한 독사파.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것이다. 나는 USB를 휴대폰에 연결하고 과거의 훈련 자료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무술, 사격, 침투, 신문,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뇌가 그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나의 몸이 그 모든 기술을 기억하고 있음을 느꼈다. 핏줄이 붉어진 팔뚝의 근육들이 꿈틀거렸다. 마치 잠자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처럼. 오후 10시. 나는 폐공장으로 향했다. 폐공장은 도시 외곽의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솟아있는 낡은 건물은 흉측한 괴물처럼 보였다. 나는 오토바이를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고 은밀하게 폐공장으로 접근했다. 나의 모든 감각이 곤두섰다. 주변의 작은 소리 하나, 미세한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나의 발걸음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폐공장 주변에는 이미 독사파 조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엉성했고 경계 태세는 허술했다. 나는 그들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하며 침투 경로를 계획했다. 나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나는 폐공장의 낡은 벽을 타고 조용히 올라갔다. 거친 콘크리트 벽에 손과 발을 밀착시키며 거미처럼 기어 올라가는 나의 모습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건물 옥상에 도착하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나는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폐공장 안에는 수십 명의 독사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중앙에는 민지가 묶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민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나의 분노는 다시 한번 끌어올랐다. 권태석, 내 놈이 내 동생을 건드렸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의 이성은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만 민지를 구해야 한다는 하나의 목적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나는 옥상의 환기구를 통해 폐공장 내부로 침투했다. 환기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나는 거침없이 움직였다. 나의 몸은 유연했고 나의 근육은 모든 움직임에 완벽하게 반응했다. 나는 환기구를 따라 이동하며 독사파 조직원들의 위치와 감시망을 파악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침투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환기구 끝에 도달하자 나는 조용히 몸을 아래로 내렸다. 나의 발은 소리 없이 바닥에 착지했다. 나는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폐공장 안은 낡은 기계들과 철골 구조물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 복잡한 구조물들은 내게 완벽한 은폐와 엄폐 공간을 제공했다. 나는 첫 번째 목표를 정했다. 민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감시병. 나는 어둠 속을 이동하며 그에게 접근했다. 나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의 등 뒤에 도달하자 나는 그의 목덜미를 잡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나는 그의 몸을 그림자 속으로 끌어넣고 그의 무정이와 총을 빼앗았다. 총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내 손에 닿았다. 나는 총을 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민지를 구해야 했다. 나는 빼앗은 무정이를 통해 조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내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비웃고 있었다. 이강우, 그 새끼 겁먹어서 못 오는 거 아니야? 하하하. 나는 비열하게 웃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폐공장 내부의 감시 카메라 위치를 파악했다. 그들의 카메라는 낡았고 사각지대가 많았다. 나는 나의 움직임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며 감시망을 피했다. 나의 몸은 물처럼 유연했고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치 유령처럼 폐공장 안을 누볐다. 그때 저 멀리서 면도칼이라는 별명을 가진 독사파의 중간 보스이자 어제 내가 시장 골목에서 상대했던 그 덩치 큰 놈이 민지에게 다가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민지의 뺨을 때리며 협박했다. 이년이 아직도 눈가를 부라려? 네 오빠가 안 오면 네 목숨은 끝이야. 민지는 겁에 질려 흐느꼈지만 끝까지 눈을 감지 않고 그를 노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속에서도 오빠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민지의 눈물과 그녀를 향한 면도칼의 폭력을 보자마자 나의 이성은 다시 한번 끊어질 듯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면도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내가 섣불리 움직이면 민지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면도칼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는 민지에게서 멀어져 다른 조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면도칼에게 접근하기 위해 낡은 철골 구조물들을 타고 이동했다. 나의 몸은 가볍고 민첩했다. 나는 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원들을 하나씩 처리했다. 나의 손은 정확하고 빠르게 그들의 경동맥을 압박했고 그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나는 그들의 몸을 어둠 속으로 끌어넣고 그들의 무정의와 총을 빼앗았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내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내가 이렇게 은밀하게 침투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침내 나는 면도칼의 뒤에 도달했다. 그는 민지에게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잡고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벽에 부딪혔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이 새끼, 네가 어떻게... 면도칼은 놀라서 소리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민지는 어디에 있지? 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면도칼은 겁에 질려 눈을 굴렸다. 그는 내가 그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민지가 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민지는 낡은 철골 기둥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나는 면도칼의 목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숨을 헐떡였다. 나는 그를 풀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목을 놓아주었다. 그는 콜록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내 놈의 두목은 어디에 있지? 권태석은 어디에 있어? 나는 면도칼에게 물었다. 면도칼은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몰라. 형님은 따로 있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제발, 나를 살려줘.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왼쪽 위로 향했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바닥을 긁었다. 그것은 그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습관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권태석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나는 면도칼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거짓말하지 마. 권태석의 위치를 말해.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은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때 저 멀리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독사파 조직원들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나는 면도칼을 바닥에 내던지고 민지에게 다가갔다. 민지는 겁에 질려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민지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내고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오빠, 오빠. 나 너무 무서웠어.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민지야. 이제 괜찮아. 오빠가 왔으니까.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나는 민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했다. 나는 민지의 손을 잡고 폐공장 밖으로 향했다. 뒤에서는 독사파 조직원들의 거친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민지를 먼저 탈출시키고 그들과 싸울 계획이었다. 나의 몸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 그들을 박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폐공장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나는 민지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그녀에게 말했다. 민지야, 지금부터 오빠가 하는 말 잘 들어.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아무에게도 오빠 이야기를 하지 마. 알았지? 민지는 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오빠는 어디 가려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오빠는 할 일이 있어. 너를 해치려 한 놈들을 벌줘야 해. 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단호했다. 민지는 나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녀는 나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결연한 의지를 읽었는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오빠, 꼭 살아 돌아와야 해. 나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걱정하지 마. 오빠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나는 민지를 먼저 출발시키고 폐공장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민지를 해치려 한 놈들에게 복수할 것이었다. 나의 분노는 이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끌어올랐다. 폐공장 안은 이미 독사파 조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나를 찾고 있었다. 이강우, 그 새끼. 어디로 도망갔어? 그들의 목소리가 폐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나의 모든 감각을 집중시켰다. 나의 귀는 그들의 발소리와 숨소리를 들었고 나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어있던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사냥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손은 이미 차가운 총을 쥐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이제부터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인간 병기의 진짜 모습을. 폐공장 안은 어둠과 적막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가 떠난 후 나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다. 이제 나는 민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안전한 곳으로 떠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뿐이었다. 나의 손에는 독사파 조직원에게서 빼앗은 총이 쥐어져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게 현실감을 되찾아 주었다. 이강구 이 새끼, 어디 숨었어? 어서 나와. 면도칼의 목소리가 폐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민지와 함께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나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나는 폐공장 내부의 모든 구조물과 그림자를 이용하여
나의 움직임을 숨겼다. 낡은 기계들, 녹슨 철골 구조물들, 그리고 쌓여있는 폐자재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완벽한 은폐와 엄폐 공간이 되었다. 독사파 조직원들은 손전등을 들고 나를 찾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엉성했고 그들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한 마리의 쥐가 아니라 잠자던 맹수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었다. 나는 첫 번째 목표를 정했다. 면도칼. 그는 민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 했던 장본인이었다. 나는 그에게 가장 먼저 심판을 내릴 것이었다. 나는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나를 찾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다. 나는 어둠 속을 이동하며 면도칼에게 접근했다. 나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나는 그림자처럼 그에게 다가갔다. 면도칼은 혼자서 낡은 기둥 뒤를 살피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 도달하자 나는 그의 목덜미를 잡고 강하게 벽으로 밀어붙였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벽에 부딪혔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이 새끼, 네가 어떻게... 면도칼은 놀라서 소리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내 놈의 두목은 어디에 있지? 권태석은 어디에 있어? 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면도칼은 겁에 질려 눈을 굴렸다. 그는 내가 그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폐공장 바닥으로 강하게 내던졌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경련했다. 나는 그의 머리 위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다시는 내 동생을 건드리지 마라. 너희의 두목 권태석의 위치를 말해.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은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협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면도칼은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몰라. 형님은 따로 있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제발, 나를 살려줘.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왼쪽 위로 향했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바닥을 긁었다. 그것은 그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습관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권태석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나는 면도칼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거짓말하지 마. 권태석의 위치를 말해.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은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때 저 멀리서 독사파 조직원들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휘두르며 나를 찾고 있었다. 나는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나는 면도칼을 바닥에 내던지고 몸을 돌렸다. 나는 그들에게 총을 겨눴다. 탕, 탕, 두 발의 총성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총알은 정확히 그들의 손에 들린 손전등을 명중시켰다. 손전등은 산산조각나며 불꽃을 튀겼고 주변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조직원들은 당황하며 총성이 들린 곳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타타탕, 타타탕. 총알들이 폐공장 벽과 철골 구조물들을 뚫고 지나갔다. 나는 그들의 총알을 피하며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나의 몸은 유연했고 나의 근육은 모든 움직임에 완벽하게 반응했다. 나는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접근했다. 나의 손에는 총이 쥐어져 있었지만
나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 단지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정보를 얻어야 했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원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의 팔을 잡고 몸을 틀어 그를 바닥에 내던졌다. 그의 총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나는 그의 목덜미를 잡고 그의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박았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나는 그의 몸을 어둠 속으로 끌어넣었다. 다른 조직원들은 내가 나타난 것에 경악한 듯했다. 그들은 내가 유령이라도 되는 양 서로를 마주보며 겁에 질려 떨었다. 그들은 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떻게 그들의 감시망을 뚫고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다. 나는 그들의 공포를 이용하여 그들을 하나씩 처리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나의 주먹은 정확하고 빠르게 그들의 급소를 강타했고 나의 발차기는 그들의 다리를 가격하여 움직임을 봉쇄했다. 퍽, 퍽.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폐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차례로 쓰러졌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감지할 수 없었고 나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었다. 나는 마치 유령처럼 그들을 사냥했다. 나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내 안의 분노는 뜨겁게 타올랐다. 그들이 민지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마침내 폐공장 안에는 면도칼과 몇몇 핵심 조직원들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서로에게 기대어 떨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내가 어디선가 나타나 자신들을 공격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새끼 대체 누구야? 면도칼은 겁에 질려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몸은 경련하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나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나는 나의 존재만으로도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다. 내 놈의 두목 권태석은 어디에 있지?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 여기서 죽을 것이다. 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면도칼은 겁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는 결국 권태석의 위치를 불었다. 형님은 지금 시내 흑룡회 아지트에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조직들이랑 중요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흑룡회, 서울에서 가장 큰 조직폭력배 중 하나였다. 권태석은 흑룡회와 손을 잡고 뭔가 거대한 거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님을 알았다. 나는 면도칼의 목덜미를 잡고 그를 바닥에 내던졌다.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나는 그들을 처리하고 폐공장을 나섰다. 나의 몸은 피로했지만 나의 마음은 더욱 강해졌다. 나는 이제 권태석을 찾아야 했다.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다. 시내의 불빛들은 폐공장의 어둠과는 대조적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흑룡회의 아지트로 향했다. 흑룡회 아지트는 시내 한복판의 오래된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었다. 주변에는 건달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고 건물 안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나는 건물 주위를 은밀하게 탐색했다. 나의 눈은 감시 카메라의 위치와 경계병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나의 몸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모든 감각을 집중시켰다. 이 건물 안에 권태석이 있었고 그곳에서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나는 건물 뒤편에 낡은 환기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침투했다. 환기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나는 거침없이 움직였다. 나의 몸은 유연했고
나의 근육은 모든 움직임에 완벽하게 반응했다. 나는 환기구를 따라 이동하며 건물 내부의 구조와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환기구 끝에 도달하자 나는 조용히 몸을 아래로 내렸다. 나의 발은 소리 없이 바닥에 착지했다.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내가 침투한 곳은 흑룡회의 주방이었다. 주방에는 요리사 몇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피하여 복도로 나왔다. 복도는 화려하고 시끄러웠다. 조명은 번쩍였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은밀하게 움직였다. 나의 눈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흑룡회 조직원들의 움직임과 그들의 대화 속에서 권태석의 위치를 찾아내려 했다. 나는 흑룡회의 VIP룸으로 향했다. VIP룸 앞에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경계 태세를 파악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침투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VIP룸으로 침투할 계획을 세웠다. 나의 손은 이미 차가운 총을 쥐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이제부터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인간 병기의 진짜 모습을 흑룡회 아지트의 VIP룸은 예상했던 대로 철통 같은 경비를 자랑했다. 입구에는 2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고 굵은 목에는 금목걸이가 번쩍였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허리춤에는 권총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내부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나는 그들의 경계 태세를 분석하며 침투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정면 돌파는 위험했다. 은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다. 나는 복도 한쪽 구석에 낡은 환기구를 발견했다. 환기구는 천장 높이 달려 있었고 좁고 어두웠다. 나의 과거 훈련 기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장 은밀하고 효과적인 침투 방법. 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환기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먼지와 거미줄이 얼굴을 스쳤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의 몸은 유연했고 나의 근육은 모든 움직임에 완벽하게 반응했다. 환기구를 따라 기어가는 동안 나는 VIP룸 내부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권태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뜩 거만함이 묻어 있었다. 흑룡회 형님들, 이번 작전만 성공하면 우리는 서울의 모든 유흥가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들어오는 물품도 이제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을 겁니다. 북쪽에서 들어오는 물품. 나는 그 말에 귀를 쫑긋 세웠다. 북한과의 연계. 단순한 조직폭력배가 아니었다. 그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권태석은 간첩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고 민지를 납치한 것도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분노는 더욱 끌어올랐다. 나는 환기구 끝에 도달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VIP룸 안이 한눈에 보였다. 원형 테이블에는 권태석과 흑룡회의 보스인 흑룡이라는 별명을 가진 거구의 남자, 그리고 다른 조직의 두목 몇 명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지도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술병들이 즐비했다. 그들의 주변에는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벌했고 모두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나는 침투 경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환기구 바로 아래에 있는 대형 샹들리에. 나는 샹들리에 위로 몸을 던질 계획이었다.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혼란을 야기한 후 권태석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의 이성은 차갑게 냉정을 유지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목표에만 집중해야 했다. 민지를 구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 나는 조용히 환기구 뚜껑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묻혔다. 나는 거미처럼 천천히 몸을 아래로 내렸다. 나의 손은 차가운 샹들리에의 금속을 잡았다.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나의 모든 힘을 실어 샹들리에를 아래로 내리쳤다. 쾅! 유리와 금속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샹들리에는 산산조각나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동시에 불꽃이 튀고 스파크가 일었다. VIP룸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에서 흩어졌고 혼란에 빠졌다. 나는 샹들리에 잔해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나의 손에는 총이 쥐어져 있었다. 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나는 권태석을 향해 총을 겨눴다. 권태석은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뒤로 몸을 숨겼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질렸다. 권태석, 내 놈이 내 동생을 건드렸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독사파 조직원들은 순식간에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총과 칼을 휘두르며 나를 공격했다.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피했다. 나의 몸은 유연했고 나의 근육은 모든 움직임에 완벽하게 반응했다. 나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나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 단지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권태석을 잡아야 했다. 나는 나의 주먹과 발차기, 그리고 맨손 격투 기술을 총동원하여 그들을 상대했다. 나의 주먹은 정확하고 빠르게 그들의 급소를 강타했고 나의 발차기는 그들의 다리를 가격하여 움직임을 봉쇄했다. 퍽, 퍽, 으악.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VIP룸 안에 울려 퍼졌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차례로 쓰러졌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감지할 수 없었고 나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었다. 나는 마치 유령처럼 그들을 사냥했다. 나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내 안의 분노는 뜨겁게 타올랐다. 그들이 민지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흥룡회의 보스 흥룡은 나를 보며 경악했다. 그는 나를 단순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나의 싸움 방식은 일반적인 조폭의 그것과는 달랐다. 나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나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봤다. 이 새끼, 대체 누구야? 내 놈은 인간이 아니야. 흥룡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나는 흥룡에게 다가갔다. 그는 권총을 꺼내 나를 겨눴다. 탕, 탕,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나는 그의 총알을 피하며 몸을 날려 그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의 팔을 잡고 총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내던졌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질렸다. 나는 흥룡의 머리 위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권태석은 어디에 있지? 그리고 너희가 북한과 거래하는 물품은 무엇이지? 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흥룡은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제발, 나를 살려줘.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를 긁었다. 그것은 그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습관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VIP룸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라. 모두 손들어.
나는 경찰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이성을 되찾았다. 나의 뒤를 쫓던 김태훈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김태훈은 경찰 제복을 입은 채 나를 향해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내 대한 경외심이 가득했다. 이강우 씨, 괜찮으십니까? 민지 씨는 무사합니까? 김태훈이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놈들은 북한과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물품들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나는 흥룡과 권태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경찰들은 흥룡과 권태석을 체포했다. 권태석은 나의 얼굴을 보며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이강우, 내 놈이 감히 내 모든 것을 망쳐놨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나는 권태석의 비명을 무시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내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김태훈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경찰에 신고한 건가? 김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강우 씨의 실력을 보고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독사파의 악행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직 형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내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나는 나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USB를 김태훈에게 건넸다. 이 안에 그들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북한과의 거래 내용, 조직원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모든 비밀이 이것으로 그들을 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훈은 USB를 받아들고 나의 손을 잡았다. 이강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강우 씨 덕분입니다. 당신은 이 도시의 영웅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영웅이라는 말은 여전히 내게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민지를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작은 행동이 이토록 거대한 조직을 무너뜨리고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VIP로만은 이미 경찰들로 가득 찼다. 흥룡회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흥룡과 권태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나는 그들의 뒤를 따랐다. 나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나는 나의 임무를 완수했다. 민지는 안전했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나는 흥룡회 아지트를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나의 눈빛은 새로운 여정을 향한 결연한 의지로 빛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빛 속에 서 있었다. 흥룡회 아지트에서 나온 후 나의 몸은 피로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민지는 안전했고 그녀를 위협했던 권태석과 흥룡회는 이제 경찰의 손에 넘겨졌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었다. 나의 과거 인간 병기로서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었다. 오히려 나의 힘과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증표가 되었다. 김태훈은 나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그는 나의 신원과 흥룡회 사건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요구했다. 나는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국가가 나를 어떻게 훈련시켰고 내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숨어 살아야 했는지까지. 김태훈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내 대한 깊은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이강우 씨, 정말 상상했던 것 이상이군요. 국가가 그런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니. 그리고 당신은 피해자였습니다. 김태훈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힘을 사용했고 민지를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태훈은 나의 진술과 함께 흥룡회 아지트에서 확보한 CCTV 영상과 음성 녹취록,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빼앗은 USB 속의 정보를 분석했다. USB 안에는 흥룡회와 북한 간첩 조직의 연계, 그리고 그들이 계획했던 거대한 테러 작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 정보들은 대한민국 안보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것들이었다. 며칠 후 흥룡회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국민 영웅 이강우, 조폭 소탕 작전의 숨은 공로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을 장식했다. 나의 과거, 국가기밀 프로젝트의 산물인 인간 병기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대한 동정심과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국민 영웅 이강우가 되었다. 권태석과 흥룡회 보스 흥룡은 구속되었고 군사 기밀 유출 및 테러 모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몰락은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던 조직폭력배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나의 활약은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의 주목을 받았다. 나는 특수신문과 대테러 작전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다. 나는 나의 능력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의 제안을 수락했다. 나의 어리숙했던 과거는 이제 나의 특별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이야기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국가를 위해 사용했다. 하지만 나의 급격한 성장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시선으로 다가왔다. 특히 국정원 내의 고위 간부이자 나의 과거 인간병기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박정우 실장은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는 나의 존재가 자신의 과거 악행을 들춰낼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내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박 실장은 나를 불러냈다. 그의 사무실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이강우 씨, 자네의 활약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네의 존재는 국가 기밀이다. 자네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서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나는 박 실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국가가 저를 만들었지만 저는 국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의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의 동생을 건드린 자들을 벌해야 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동생이라 민지 양 말인가? 그 아이는 국가 프로젝트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인가? 하하하. 박 실장은 비웃듯이 웃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내가 과거의 복수심 때문에 움직인 것이라고 오해하는 듯했다. 박 실장님, 저의 존재는 더 이상 국가 기밀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국민 영웅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힘을 사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나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했다. 그는 나의 능력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임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강우 씨, 자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이상 자네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어. 자네는 국가의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자네를 통제할 수밖에 없다.
박 실장은 협박하듯이 말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의 불안감을 읽어냈다. 그는 나를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의 협박을 무시했다. 박 실장님, 저는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막으려 한다면 그 누구든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박 실장은 나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한 듯했다. 그는 내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강우 씨,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야. 자네의 그 힘이 언제까지 통할 것 같나?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협박을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나의 등 뒤에서는 박 실장의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그가 나를 제거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새로운 시련에 놓였다. 나는 민지를 찾아갔다. 민지는 다행히 큰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가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활약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오빠, 뉴스 봤어. 오빠 정말 대단해. 우리 오빠가 영웅이래.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에 차 있었다. 나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지야, 괜찮아.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민지는 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오빠, 나 오빠에게 할 말이 있어. 오빠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오빠의 과거 다 들었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나는 놀라서 민지를 쳐다봤다. 민지야, 어떻게 김태훈 형사님이 알려주셨어. 오빠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들을. 오빠는 정말 혼자서 많은 것을 감당했구나.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빠에게 짐만 됐구나. 민지는 나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는 민지를 끌어안았다. 나의 가장 큰 비밀이자 가장 큰 약점이었던 과거가 민지에게 밝혀졌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다. 나의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아니야, 민지야. 너는 오빠의 유일한 빛이야. 너는 오빠의 삶의 이유였어. 네가 있었기에 오빠는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 너는 오빠의 짐이 아니라 오빠의 희망이었어. 나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민지는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하고 따뜻했다. 오빠, 나 오빠 곁에 있을 거야. 오빠가 어떤 사람이든 오빠는 나의 유일한 가족이야. 오빠가 힘들 때 내가 오빠를 지켜줄게. 나는 민지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 주었다.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었다. 김태훈은 나를 찾아와 박 실장의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이강우 씨, 박 실장은 당신의 존재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도했던 인간 병기 프로젝트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이용하고 버리려 할 것입니다. 나는 김태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박 실장의 의도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통제하려 할 것이고 통제할 수 없다면 제거하려 할 것이다. 나는 나의 과거를 다시금 파헤치려는 세력과 맞서 싸워야 했다. 김 형사님, 저는 그들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존재는 이제 세상에 드러났고 저는 저의 힘을 사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태훈은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강우 씨,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고 당신의 편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김태훈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는 나의 유일한 조력자이자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외부인이었다. 우리는 함께 박 실장의 음모를 파헤치고 그의 과거 악행을 세상에 밝히기로 결심했다. 나의 싸움은 이제 국가기관과의 싸움으로 확대되었다. 나의 존재를 숨기려 했던 국가가 이제 나의 적이 된 것이다. 나는 나의 낡은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USB와 금속 카드가 들어있었다. 나는 USB를 꺼내 내 휴대폰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나의 훈련 기록뿐만 아니라 과거 인간 병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비밀 문서들이 담겨 있었다. 연구 보고서, 실험 기록, 그리고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인물들의 명단까지. 그 모든 것들이 박 실장을 무너뜨릴 증거가 될 것이었다. 나는 금속 카드를 손에 쥐었다. 로마 숫자 한이과 거꾸로 된 삼각형 문양. 그것은 나의 시작이자 나의 운명을 상징하는 문양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해 나의 과거를 바로잡고 나의 존재를 인정받을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나처럼 국가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 될 것이었다. 나의 마음은 결연했고 나의 눈빛은 새로운 싸움을 향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박 실장의 협박은 나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그는 내가 과거 인간 병기 프로젝트의 산물임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려 했고 나를 통제하거나 제거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국가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지 않을 것이었다. 민지와 김태훈 형사의 지지 아래 나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의 힘으로 정의를 세울 것이었다. 박 실장의 과거 악행을 폭로하고 그가 주도했던 잔혹한 프로젝트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나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나는 김태훈 형사와 함께 박 실장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박 실장은 겉으로는 국정원의 고위 간부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나는 그의 미세한 행동과 표정 속에서 그의 불안감과 죄책감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알 수 없는 서류들을 검토하곤 했다. 나는 그 서류들이 인간 병기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밀 문서들이라고 직감했다. 우리는 박 실장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의 출퇴근 경로,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방문하는 장소들. 나의 눈은 그의 모든 무의식적인 행동과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미세한 손가락 떨림, 눈동자의 흔들림, 그리고 목소리의 변화 속에서 나는 그가 숨기고 있는 정보의 단서들을 찾아냈다. 어느 날 밤 박 실장이 국정원 본부가 아닌 서울 외곽의 한 외딴 건물로 향하는 것을 포착했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건물은 폐쇄된 창고처럼 보였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그곳이 박 실장의 비밀 아지트라는 것을 알았다. 그곳은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었다.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과거 훈련시설의 설계도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 나는 그곳에 인간 병기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과 증거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김태훈 형사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형사님, 박 실장이 지금 비밀 아지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든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김태훈 형사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이강우 씨, 그곳은 위험할 겁니다. 박 실장은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형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 실장에게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김태훈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강우 씨를 믿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 특공대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박 실장의 영향력 때문인지 지원이 늦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김태훈 형사와 함께 박 실장의 비밀 아지트로 향했다. 낡은 건물은 어둠 속에서 흉측한 괴물처럼 보였다. 주변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고 차가운 밤바람만이 우리를 감쌌다. 나는 건물 주변을 은밀하게 탐색했다. 나의 눈은 감시 카메라의 위치와 경계병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나의 몸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건물 입구는 견고하게 잠겨 있었다. 나는 나의 힘을 사용하여 문을 부수려 했지만 김태훈 형사가 나를 제지했다. 잠깐만요, 이강우 씨.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박 실장은 분명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는 당신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요. 김태훈 형사는 내게 작은 장비를 건넸다. 그것은 건물 내부의 감시망을 무력화시키는 해킹 장비였다. 이것으로 내부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은밀하게 침투해야 합니다. 나는 김태훈 형사의 지시에 따랐다. 우리는 건물 뒤편에 낡은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침투했다. 환기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나는 거침없이 움직였다. 나의 몸은 유연했고 나의 근육은 모든 움직임에 완벽하게 반응했다. 나는 환기구를 따라 이동하며 건물 내부의 구조와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환기구 끝에 도달하자 나는 조용히 몸을 아래로 내렸다. 나의 발은 소리 없이 바닥에 착지했다. 우리는 지하 벙커로 연결되는 통로에 도착했다. 벙커의 철문은 두껍고 육중했으며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이곳은 박 실장의 개인 벙커입니다. 인간 병기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이곳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김태훈 형사가 속삭였다. 나는 나의 낡은 USB를 꺼내 철문에 연결된 전산망에 삽입했다. USB 안에는 내가 과거에 훈련받았던 모든 기술과 정보, 그리고 인간 병기 프로젝트에 대한 비밀 문서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의 해킹 기술을 사용하여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방어벽이 나를 가로막았다. 박 실장은 나의 능력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 둔 것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해킹 기술을 동원했지만 보안 시스템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우리의 발소리를 들은 박 실장의 경호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젠장, 시간이 없어. 이강우 씨, 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김태훈 형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나는 나의 손등에 있는 흉터를 만졌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세상을 읽는 눈.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감각을 집중시켰다. 나는 벙커 문이 미세한 진동,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전자음 속에서 암호화된 패턴을 읽어냈다. 그것은 단순히 컴퓨터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지문처럼 고유한 패턴이었다. 나는 나의 손가락으로 벙커 문이 디지털 패드를 만졌다. 그리고 나의 손가락으로 미세한 진동과 함께 특정 패턴을 입력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암호 해독 기술 중 하나였다. 인간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읽어내어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벙커 문이 열렸다. 김태훈 형사는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이강우 씨, 자네는 대체... 나는 아무 말 없이 벙커 안으로 들어섰다. 벙커 안은 거대한 공간이었다. 수많은 서버들과 컴퓨터들이 늘어서 있었고 벽에는 복잡한 설계도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리고 벙커 중앙에는 박 실장이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다. 이강우, 내 놈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이곳은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나의 존재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박 실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박 실장님, 당신의 악행은 이제 끝입니다. 이곳에 숨겨진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박 실장은 비웃듯이 웃었다. 진실? 하하하. 진실은 아무도 믿지 않아. 내가 가진 힘과 권력이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어. 그리고 너는 그저 내가 만든 실험체에 불과해. 나의 걸작이었지만 이제는 쓸모없어진 실패작일 뿐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경호원들이 나를 향해 총을 겨눴다.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나의 몸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나의 손에는 총이 쥐어져 있었지만 나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 단지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박 실장을 잡아야 했다. 나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나의 몸은 그림자처럼 그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나의 주먹과 발차기는 정확하고 빠르게 그들의 급소를 강타했고 나의 맨손 격투 기술은 그들을 한순간에 무력화시켰다. 퍽, 퍽, 으악.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지하 벙커 안에 울려 퍼졌다. 경호원들은 내가 나타난 것에 경악한 듯했다. 그들은 내가 유령이라도 되는 양 서로를 마주보며 겁에 질려 떨었다. 그들은 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떻게 그들의 감시망을 뚫고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다. 박 실장은 나의 싸움 방식을 보며 경악했다. 그는 내가 그토록 완벽하게 훈련시킨 인간 병기가 자신에게 대항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질렸다. 이럴 리가 없어. 내 놈은 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어. 박 실장은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나의 손은 이미 그의 목덜미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권총을 꺼내 나를 겨눴다. 탕, 탕,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나는 그의 총알을 피하며 몸을 날려 그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의 팔을 잡고 총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의 목을 조였다. 박 실장님,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과 인간 병기 프로젝트의 진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정의감이 담겨 있었다. 박 실장은 나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나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숨을 헐떡였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그때 김태훈 형사가 벙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경찰 특공대원들이 따랐다. 김태훈 형사는 박 실장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박 실장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나를 보고 경악했다. 이강우 씨, 멈추세요. 살인은 안 됩니다. 김태훈 형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나는 김태훈 형사의 말을 듣고 박 실장의 목을 놓아주었다. 박 실장은 바닥에 쓰러져 콜록거렸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김태훈 형사에게 말했다. 형사님, 이곳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인간 병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기록과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증거들이 이것으로 그를 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지하 벙커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버들과 컴퓨터들을 조사했고 낡은 문서들을 찾아냈다. 그 모든 것들이 박 실장의 악행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들이었다. 박 실장은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벙커 안의 모든 증거들을 김태훈 형사에게 인계하고 벙커를 나섰다. 나의 몸은 피로했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나의 임무를 완수했다. 민지를 지켰고 나의 과거를 바로잡았으며 박 실장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냈다. 나는 지하 벙커를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나의 눈빛은 새로운 여정을 향한 결연한 의지로 빛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빛 속에 서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박 실장의 지하 벙커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나의 삶은 다시 한번 격변했다. 인간 병기 프로젝트의 전모와 박 실장의 악행이 세상에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했다. 박 실장은 국가기밀 유출, 인권 유린, 직권남용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는 이제 그의 몰락을 알리는 거대한 증거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았다. 나의 존재는 이제 세상에 완전히 드러났다. 하지만 나는 유명세에 연연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데 집중했다. 나의 어리숙했던 과거는 이제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김태훈 형사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박 실장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진했으며 국정원 내부에 새롭게 신설된 인권보호 및 정보감시부서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이 부서를 통해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는 함께 정의를 실현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데 힘을 모았다. 민지는 나의 활약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내게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아도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처럼 과거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국가에서 내게 합당한 보상과 함께 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나는 군이나 국정원에 소속되는 것을 거절했다. 나는 그 어떤 조직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싶었다. 나는 독립적인 안보 자문가로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기관에 나의 지식과 능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나의 주된 활동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테러 및 조직 범죄 심리 분석. 나는 범죄자들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정보와 계획을 찾아내는데 나의 능력을 사용했다. 나의 통찰력은 수많은 강력 범죄와 테러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둘째, 인간 병기 프로젝트와 같은 과거의 잔혹한 실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돕는 일.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썼다. 나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나의 할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나침반과 그분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나침반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상징하는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이자 내가 지켜야 할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박 실장 사건 이후 나는 나의 할아버지에 대한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인간 병기 프로젝트의 설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그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 같은 아이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유일한 양심적인 연구원이었다. 그분은 내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고 내가 세상에 숨어 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셨다. 나의 할아버지는 내게 인간 본성을 읽는 암호를 가르쳐 주시며 내가 나의 힘을 선하게 사용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사용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다. 나의 할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데 나의 삶을 바치기로 맹세했다. 몇 년 후 나는 숨겨진 영웅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과거 국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희생되거나 고통받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김태훈 형사는 재단의 공동이사장이 되어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끌었다. 민지도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심리상담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재단 설립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후원이 쏟아졌다. 나는 더 이상 숨어있던 인간 병기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재단에서 진실과 인간 본성의 이해라는 강연을 시작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의 미세한 행동과 표정, 그리고 무의식적인 반응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는 방법을 가르쳤다. 나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경찰, 검찰, 그리고 심리 상담가들이 나의 강연을 듣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왔다. 나는 강연에서 늘 강조했다.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실을 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 안에 가장 위대한 힘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내게는 나의 능력을 이해하고 믿어주는 동료들과 가족이 생겼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겼다. 나의 삶은 어리숙함과 비웃음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다. 어느 따뜻한 가을날 오후, 나는 숨겨진 영웅재단의 마당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 울려 퍼졌다. 재단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나는 마당 한쪽에서 아이들과 함께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나를 강우 삼촌이라고 부르며 스스럼 없이 다가왔다. 강구 삼촌,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비밀기지예요. 여기 아무도 못 들어와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자신이 만든 블록기지를 보여주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정말 멋진 비밀기지구나. 하지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많단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단다. 아이들은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지만 나는 그저 웃었다. 언젠가 그들도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었다. 그때 김태훈 형사와 민지가 나게 다가왔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강구 씨, 여기 따뜻한 차 한 잔 하시죠. 김태훈 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지는 나의 옆에 앉아 나의 손을 잡았다. 오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너무 기뻐. 나는 그들의 눈을 바라봤다. 그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나는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현재를 살고 있었고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나는 마당 한쪽에 심어져 있는 작은 나무를 바라봤다. 내가 이 재단을 설립하면서 심었던 나무였다. 처음에는 작고 연약했지만 이제는 튼튼하게 자라 많은 가지를 뻗고 있었다. 그 나무처럼 나의 삶도 이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날 것이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 낡은 나침반을 꺼내 손안에 쥐었다. 나침반의 바늘은 변함없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의 손등에 있는 흉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특별한 증표였다. 나는 비로소 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방향을 찾았다. 나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국가가 숨기려 했던 인간 병기에서 시작하여 조폭 사냥을 통해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결국에는 사회의 빛이 되었다. 나는 나의 재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나의 눈빛은 새로운 여정을 향한 결연한 의지로 빛났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따뜻한 가을 햇살을 만끽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겨진 영웅을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이강호 씨와 같은 숨겨진 영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잠재력을 믿고 당신만의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